36국은 미래가 있는 자리일세. 자네가 잘하면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어. 하지만 명심하게, 이 일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하네. 중간에 멈출 순 없어. 36국의 지역을 추천해준 장인의 당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역은 혼자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승인된 거래 하나가 800억 원 규모였는데 문득 그 액수가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봤죠. 북한 일반 주민 20만 명이 1년 내내 일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저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엔 불이 꺼져 있었죠. 전기가 부족해서 저녁에도 촛불로 지내는 가정이 많다는 걸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속 숫자와 창밖 풍경이 머릿속에서 충돌했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 이야기, 북한 사연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36국이라는 곳에서 근무했던 북한 고위 공무원의 탈북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남겨주시면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6년이 흘렀지만 지역은 여전히 그날 밤의 숫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화면엔 방금 작성하던 글의 제목이 떠 있었죠. 북한 최고 권력층 비자금, 장부를 들고 도망친 남자라는 문장이 커서와 함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36국이라는 북한의 비밀 조직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서는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죠. 나는 그 지갑을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지역의 기억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되감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을씨년스러운 겨울 새벽이 떠올랐죠. 얼어붙은 도로 위를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지나가고 차창 밖으론 불빛 하나 없는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6국 건물은 다른 기관들과 달리 어떤 간판도 없었고 외벽엔 숫자조차 희미하게 새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배치되던 날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세 차례의 보안 검문을 거쳐야 했고 신분증과 지문과 홍채를 모두 대조해야 했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직원들은 서로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역의 인생은 비밀과 숫자 속에 완전히 묶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암호화된 계좌번호들이었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건 해외 송금 내역이었죠. 퇴근 후에도 휴대전화는 항상 꺼놓아야 했고 가족에게조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비밀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평양과 달리 언제나 환했고 거리엔 불빛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 빛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기억은 그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비자금을 관리하는 36국 첫 출근 날 지역은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부서장의 브리핑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서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죠. 동무는 이제부터 수령님의 혁명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루는 모든 정보는 국가 최고 기밀에 해당하며 그 어떤 내용도 외부에 언급해선 안 됩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서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넘기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수령님과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해외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론 혁명자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개인 재산 관리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역의 가슴속에선 묘한 감정이 일어났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실로 이동했을 때 그곳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목록, 차명회사 설립 서류, 부동산 매입 계약서, 암호화폐 지갑 정보까지 온갖 종류의 문서들이 철저히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었죠. 선배 직원 한 명이 지역을 옆으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선 절대 실명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전화 통화는 암호명으로 진행되고 문서에도 코드만 적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하세요. 우리가 다루는 숫자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지역은 컴퓨터 화면을 켜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해외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한 계좌에만 수백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고 그런 계좌가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지역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략적인 합계를 내봤는데 그 액수는 북한 일반 주민 수십만 명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했고 사무실엔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은 옆자리 동료가 외환 시세를 체크하는 모습을 힐끗 보았는데 그 동료는 마치 기계처럼 무표정하게 숫자만 입력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직원들은 서로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고 식당에서조차 업무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고 안에서만 밖을 볼 수 있는 단방향 유리였습니다. 지역은 그 유리 앞에 서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투명 상자 안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부서장이 지역을 따로 불렀고 그에게 한 장짜리 보고서 양식을 건넸습니다. 상부 보고는 항상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해서 올립니다. 수령님이 직접 보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일절 쓰지 마세요. 지역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두 줄로 보고한다고? 그날 밤 퇴근길에 지역은 평양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건물들 사이로 간간히 촛불이 보였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는 문득 오늘 본 계좌 숫자가 떠올랐고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 일이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죠. 지역이 36국에 배치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인 정경호는 최고 지도자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지역의 능력을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있었죠. 결혼 전부터 장인은 지역을 여러 번 불러 식사를 함께했고 그때마다 경제와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네는 숫자를 다루는 감각이 뛰어나더군. 그런 인재가 필요한 곳이 있네. 당시 지역은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36국 발령 통보를 받고 나서야 장인이 오랜 시간 자신을 준비시켜왔다는 걸 깨달았죠. 아내 혜경은 남편의 발령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아끼시나 봐요. 36국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래요. 지역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묘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장인의 세계로 완전히 편입되는 것이었거든요. 1개월쯤 지났을 때 지역은 평양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고위 간부 행사에 장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중앙당 간부들과 군 고위층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장인은 그들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지역은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장인이 어떤 권력자와 조용히 귓속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장인이 지역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 보고 배우게. 이 세계에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인의 눈빛 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자부심이면서도 동시에 피로처럼 보였죠. 며칠 후 지역은 장인의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였는데 다른 전화기들과 달리 번호판이 없고 단 하나의 버튼만 있었죠. 장인은 지역의 시선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직통 전화일세.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지. 그 순간 지역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세계에 완전히 들어섰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최고 권력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다루는 곳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장인이 지역을 따로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둘만 있는 조용한 방에서 장인은 소주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죠. 36국은 미래가 있는 자리일세. 자네가 잘하면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어. 지역은 술잔을 받아들며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죠. 하지만 명심하게, 이 일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하네. 중간에 멈출 순 없어. 그 말엔 경고가 섞여 있었고 지역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인은 술잔을 비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자네처럼 열정이 있었지. 하지만 이곳에선 열정보다 충성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역은 장인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혜경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옆에선 딸 서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지역은 딸을 안아올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혜경은 부엌에서 차를 가져오며 말했죠.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아끼시나 봐요. 요즘 자주 부르시던데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안정된 생활, 특권 계층으로서의 지위, 가족의 안전, 이 모든 게 장인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잠든 후에도 지역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눈빛과 그 말들이 계속 떠올랐고 가슴 한편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36국에서 6개월이 지나자 지역은 본격적으로 핵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인이 직접 그를 불러 특별회의실로 안내했고 거기엔 대형 모니터 3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죠. 장인은 의자에 앉으며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네가 직접 해외 계좌를 관리하게 될 걸세. 내가 하던 일의 절반을 넘겨주려고 하네. 지역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장인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하나씩 계좌 정보가 떠올랐는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스위스 은행 계좌 하나에만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고 싱가포르 계좌엔 900억 원, 케이맨 제도 계좌엔 50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네.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는 전 세계 30개국 넘게 퍼져 있어. 장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고 지역은 숫자들을 보면서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수백억 원이 이동하는 세계였죠. 장인은 차명 계좌 생성 방법부터 자금 세탁 기술까지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게. 이 회사는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일세. 하지만 서류상으론 완벽하게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등록되어 있지. 지역은 화면에 나타난 복잡한 거래 구조를 따라가며 메모했습니다. 어국에서 비국으로 다시 시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D국의 비밀 계좌로 돈이 흘러가는 경로였죠. 그 과정에서 돈의 출처는 완전히 세탁되고 추적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은 조세피난처 전문 컨설턴트들과 비밀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접속한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로 새로운 차명회사 설립 방안을 설명했고 스위스 은행가는 특별 계좌 개설 절차를 안내했죠. 이들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실제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역은 혼자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승인된 거래 하나가 800억 원 규모였는데 문득 그 액수가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봤죠. 북한 일반 주민 20만 명이 1년 내내 일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저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엔 불이 꺼져 있었죠. 전기가 부족해서 저녁에도 촛불로 지내는 가정이 많다는 걸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속 숫자와 창밖 풍경이 머릿속에서 충돌했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날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초호화 요트 한 척을
매입하라는 명령이었죠. 가격은 300억 원이 넘었고 요트 내부엔 금으로 장식된 욕실과 전용 헬기 착륙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계약서를 검토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몇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 오후에 동료 최 과장이 옆자리에 앉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 요트건은 잘 처리했나? 수령님 가족분들이 아주 만족하실 거야. 지역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최 과장의 표정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역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양초를 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죠. 집에 도착했을 때 딸 서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딸의 그림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림 속엔 촛불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집 밤에는 어두워요. 서윤아, 이건 뭐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집을 그리는 거였어요. 지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하루에 수백억 원을 움직이면서 정작 딸은 어두운 방에서 양초의 의지에 살고 있었던 거죠. 아내 혜경은 부엌에서 나오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전기 사정이 안 좋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지역은 그날 본 요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욕실, 샹들리에가 달린 거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그 호화로운 공간이요. 그는 딸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 돈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그림을 본 지 2주일쯤 지났을 때 지역에게 해외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 프로젝트 현장 감독 업무였죠. 서류상으론 우호국 관광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장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한 일일세. 최고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네. 지역은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고 비행기 안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초호화 별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죠. 설계도를 보는 순간 지역은 숨이 막혔습니다. 7성급 호텔보다 더 화려한 시설이었거든요. 금으로 도금된 욕실, 대리석으로 만든 거실, 실내 수영장, 전용 영화관, 그리고 헬기 착륙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도착해 다시 사륜구동 차량으로 3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역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건설 현장이 펼쳐져 있었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일하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중 상당수가 북한에서 파견된 인력이었고 그들은 섭씨 45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죠. 안전모와 안전화는 제공되었지만 그 외의 안전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은 그늘 아래 모여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지역은 그들 옆을 지나가며 대화 소리를 들었죠. 형님, 고향에 돈은 잘 보내지고 있나요? 그래야 하는데 회사에서 절반 이상을 떼어가니 얼마 안 남더라고. 지역은 걸음을 멈췄지만 곧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평양으로 직접 송금되고 노동자 본인에겐 극히 일부만 전달되고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2층 높이에서 추락한 거였죠.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지역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고 사람들이 부상당한 노동자를 옮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노동자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었죠.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현장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지켜보죠. 지역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의 위치상 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는 간이 의무실로 옮겨졌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지역은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전 장비 부족과
의료 지원 미흡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역 동무 보고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네.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올리게. 하지만 현장 상황이 우리 목적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일세.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게. 전화가 끊긴 후 지역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다시 열어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죠.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별장 내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시차를 나갔습니다. 거실엔 이탈리아산 샹들리에가 설치되고 있었고 욕실엔 금박 타일이 깔리고 있었죠. 침실 벽면은 프랑스에서 공수한 비단 벽지로 마감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화려함을 보며 2층 침대에서 신음하던 노동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밤이 되자 지역은 혼자 사막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는 하늘 아래 그는 멀리서 별장의 불빛을 바라봤죠. 수천 개의 조명이 사막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 서윤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양초 하나로 버티는 어두운 방 말이죠. 이게 맞는 건가? 지역은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막의 바람만이 조용히 불어왔고 그의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별장의 화려한 불빛과 딸의 어두운 방, 그 두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했고 지역은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출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역은 36국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행정 담당 직원이 그의 책상으로 다가와 작은 소포 하나를 건넸죠. 평양에서 온 개인 우편물입니다. 지역은 소포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안에 혜경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과 그림 한 장이 나왔습니다. 딸 서윤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지역은 그림을 펼쳐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 속엔 어두운 방이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 양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초 불빛은 작고 희미했지만 그림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죠. 양초 옆엔 책을 읽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었고 창밖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서윤이의 어린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요즘 밤에 전기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양초를 켜주셔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지역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안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서윤이가 아빠한테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요즘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밤에 불이 자주 나가요. 추운 날이 많은데 서윤이는 잘 버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역은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죠. 그는 다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양초 하나의 의지에 공부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며칠 전 중동에서 봤던 별장 내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환하게 켜진 거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 24시간 내내 전기가 공급되는 그 호화로운 공간 말이죠. 지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는 중얼거렸지만 사무실엔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에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역은 그림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넣었지만 그 이미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모니터를 켜고 업무를 계속하려 했지만 화면에 뜨는 숫자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지역은 혼자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딸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던 노동자, 뙤약볕 아래서 일하던 사람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돈을 보내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었는데 상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리조트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내용이었죠. 가격은 600억 원이 넘었고 용도는 역시 특정 가족의 휴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동료들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지역은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600억 원이면 평양의 학교 몇 개를 지을 수 있을까? 전기시설을 개선하면 몇만 가구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지역은 서랍을 열고
다시 딸의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양초 하나, 딱 하나의 작은 불빛으로 버티는 밤, 지역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을 떠올렸어요. 수천억 원을 움직이면서도 정작 자기 딸은 양초 불빛의 의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가 관리하던 그 엄청난 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지역은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평양의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해가 지자 곳곳에서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어두워졌고 몇몇 집에선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지역은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집에 도착했을 때 혜경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윤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딸을 안아올리며 물었어요. 서윤아, 아빠한테 보낸 그림 참 예뻤어. 진짜요? 선생님이 우리 집 그리기 숙제를 내주셔서 그렸어요. 요즘 밤에 공부하기 힘들지?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양초 켜주시니까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역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죠.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돈으로 지어진 별장에선 24시간 모든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잠든 후 지역은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죠.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역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신호탄이었습니다. 딸의 편지를 받은 지 2주일쯤 지났을 때 지역은 평양 본부로 긴급 귀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별회의가 있다는 통보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36국 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역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엔 보기 힘든 다른 부서 책임자들도 참석해 있었죠. 지역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곧 최성훈 과장이 앞으로 나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우리 부서가 최근 3개월간 이룬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최 과장은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지도가 표시되었고 빨간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죠. 이번 분기 우리 사이버 작전팀은 총 12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확보한 자금 규모는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에 앉은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역은 그 숫자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1조 8천억 원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최 과장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은행에선 600억 원을 빼냈고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유럽 쪽에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500억 원 규모의 작전이 성공했죠. 지역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돈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군가의 예금이었을 수도 있고 회사의 운영 자금이었을 수도 있었죠.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고 최 과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우선 유럽의 요트 2척 매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되어 장기 보관됩니다. 지역의 머릿속에 딸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양초 하나로 버티는 밤. 그리고 지금 이 회의실에선 해킹으로 훔친 돈으로 요트를 사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있었죠. 추가로 김정은 동지께서 능라인민유원지 확장 사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프로젝트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능라인민유원지는 평양의 최고 권력층만 이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지역은 그곳이 일반 인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에 최 과장이 지역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죠. 지역 동무 어때? 우리 팀 성과가 대단하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정의로운 일이야. 제국주의자들의 돈을 빼앗아 혁명 자금으로 쓰는 거지.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뭔가 잘못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최 과장은 지역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는 듯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고 이번엔 리철민 동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무기 거래와 광물 밀수 현황에 대한 보고였죠. 그 역시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콩고에서 확보한 다이아몬드는 벨기에를 경유해 두바이로 보냈고 그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총액 200억 원입니다. 지역은 그 말을 들으며 중동 건설 현장에서 봤던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지만 이곳에선 2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거래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지명 실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동무들, 최근 성과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보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외부 유출이 있어선 안 되니까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지역은 그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죠. 회의가 끝나고 지역은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론 평양의 오후 풍경이 보였는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어요. 전차는 10,000원이었고 정전으로 멈춰 선 신호등도 보였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지금까지 도둑질하는 조직의 회계사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북한 일반 주민들은 외면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돈은 소수의 사치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역은 장인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은 고급 요리를 앞에 두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늘 회의는 어땠나? 우리 조직의 능력이 대단하지? 지역은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성과가 크더군요. 장인은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핵심 일원일세.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거야. 하지만 지역의 마음속에선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선 안 된다는 확신이요. 회의실에서 들었던 1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와 딸의 양초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서 충돌했고 지역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 꺼진 가로등, 촛불 켜진 집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속 천문학적 숫자들, 이 모든 게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고 충격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해킹 회의가 있은 지 사흘 후 장인이 지역을 따로 불렀습니다. 평양 외곽의 조용한 별장으로 가자는 제안이었죠. 특별한 용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식사를 함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지역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차가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전통 한옥 양식의 건물이었고 주변엔 경호원 몇 명이 조용히 서 있었죠. 장인은 이미 와 있었고 방 안엔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편하게 이야기하세. 장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역은 자리에 앉았고 장인이 직접 소주잔에 술을 따라주었죠. 첫 잔을 비우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장인은 두 번째 잔을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 동무, 자네 요즘 표정이 안 좋더군. 무슨 일 있나?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요. 장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네. 나도 자네 나이 때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으니까. 그 말에 지역은 고개를 들어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은 술잔을 천천히 돌리며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죠. 나도 처음엔 자네처럼 생각했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말이야. 지역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 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장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도 알겠지? 이 체제는 오래 못 가. 그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지역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방 안엔 그들 둘뿐이었죠. 장인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20년 전엔 나도 열정이 있었네. 수령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우린 그저 몇몇 사람들의 금고지기일 뿐이라는 걸 말이야. 지역은 숨을 죽이고 장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대화였지만 동시에 지역이 그동안 혼자 생각해왔던 것들이기도 했죠. 그럼 왜 계속하시는 겁니까? 지역의 질문에 장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왜겠나? 멈추는 순간 우리가 먼저 죽으니까. 장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린 톱니바퀴일세. 한번 끼워지면 빠져나올 수 없지. 빠져나가려는 순간
기계 전체가 널 짓밟아 버리니까 지역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장인을 확고한 충성파라고 믿어왔는데 실제론 회의와 피로에 가득 찬 사람이었던 거죠. 혜경이와 서윤이는 어떤가? 잘 지내나? 장인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잘 지냅니다. 서윤이가 벌써 10살이더군. 시간 참 빠르네. 장인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역 동무, 자네에게 한 가지만 말하겠네. 이 일을 하면서 가족만은 지켜야 하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 말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은 장인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장인이 말을 멈추고 지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네.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알고 있지.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명확한 경고였죠. 지역은 술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누군가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장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 사람은 사라지게 되겠지. 흔적도 없이. 냉혹한 대답이었습니다. 장인은 다시 술을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라면 좀 다를 수도 있네. 자넨 내 사위니까. 그 말이 보호의 의미인지 아니면 더 강한 속박의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혼란스러웠죠. 밤이 깊어지면서 장인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상, 시간이 지나며 느낀 환멸, 그리고 지금의 무력감까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을 쏟아냈어요. 자네 나이쯤 됐을 땐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네. 하지만 결국 우린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 오히려 시스템에 갇혀버렸지. 자정이 넘어서 지역은 별장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 장인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역 동무 명심하게. 이 체제 안에선 생존이 최우선일세. 정의나 양심은 그건 사치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장인은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만약 자네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서윤이를 잊지 말게. 지역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허락인가요? 아니면 경고인가요? 차가 출발하며 백미러로 장인을 봤을 때 그는 홀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역은 장인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체제는 오래 못 간다. 멈추면 우리가 먼저 죽는다.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 모순적인 말들이었지만 모두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장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권력자가 아니라 시스템에 갇혀버린 또 다른 희생자였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자신도 결국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생각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역은 36국 사무실에서 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가족 영상 통화 기회였죠. 정해진 시간은 딱 15분. 통화 내용은 모두 녹화되고 검열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지역은 별도로 마련된 통화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컴퓨터 한 대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감시 카메라가 켜져 있었죠. 직원이 연결을 도와주었고 곧 화면에 평양의 집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화면 속에서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윤이는 집안에서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거든요. 서윤아, 왜 점퍼를 입고 있니? 추워서요. 오늘 난방이 안 나와요. 아내 혜경이 화면에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올 거예요. 서윤아, 아빠한테 그림 받았다고 말씀드려. 아빠, 제 그림 받으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지역은 딸의 뺨이 전보다 야위어 보인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아주 예뻤어. 아빠가 잘 보관하고 있단다. 아빠가 있는 곳은 어때요? 거기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질문에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천 개의 건물에서 쏟아지는 불빛, 24시간 환하게 빛나는 거리들. 그래, 여긴 불이 많이 켜져 있단다. 우와, 좋겠다. 우리 집도 그러면 좋을 텐데. 서윤이의 순진한 말에
지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딸에게 창밖 풍경을 보여줬죠. 화면 속 서윤이는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많다. 별보다 많아요. 그 순간 지역은 노동자의 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도 서윤이처럼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젠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서윤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그런데 아빠, 우리 반 친구 미영이는 밤에 책을 못 읽대요. 촛불도 없대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제 공책 빌려줬어요. 미영이가 낮에 베껴 쓸 수 있게요. 딸의 작은 친절이 지역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도우며 어둠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자신은 천문학적인 돈을 관리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죠. 아내 혜경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역 씨, 언제쯤 돌아오세요? 서윤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곧 돌아갈게요. 지역은 대답했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혜경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요즘 일이 많으시죠? 아버님이 지역 씨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고생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가족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지역 씨, 요즘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저녁에 일찍 자려고 해요. 서윤이도 일찍 재우고요. 촛불 너무 오래 켜면 위험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역은 숨이 막혔습니다. 촛불조차 아껴 써야 하는 상황. 화면 저편의 어두운 집과 창밖의 환한 도시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서윤아, 아빠가 꼭 좋은 것 사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엄마랑 둘이서 재미있어요. 딸의 순수한 대답에 지역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이는 자신의 상황이 특별히 어렵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고 믿고 있었죠. 통화 종료 3분 전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지역은 딸의 얼굴을 화면에 가득 담으며 말했죠. 서윤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알지? 저도 아빠 사랑해요. 빨리 와요. 화면이 꺼지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지역은 한참 동안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천장의 감시, 카메라만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통화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최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가족과 통화했나? 기분 좋겠네. 지역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 과장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가족을 위한 거 아니겠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특별 대우. 그 말이 지역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말 특별한 건 뭘까요? 딸이 두꺼운 점퍼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도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믿는 게 특별한 건가요? 저녁 무렵 지역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석양은 황금빛이었고 도시 전체가 곧 또다시 수많은 불빛으로 채워질 것이었죠. 그는 노트북을 켜고 업무 파일을 열었지만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윤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빠가 있는 곳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딸이 보내준 그림을 꺼냈죠. 양초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 그날 밤 지역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 딸이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것. 통화 내용은 녹화되어 어딘가 보관되어 있겠지만 지역의 마음속 결심까지는 녹화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역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아빠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만나자. 그 순간부터 지역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탈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딸과의 영상통화 이후 2주일이 지났을 때 36국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보안 검문이 강화되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지명 실장이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박 실장은 단상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봤죠. 동무들, 최근 우리 조직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박 실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전 직원의 컴퓨터와 통신 기록을
전수 조사할 것입니다. 해외 지사 근무자들도 예외 없이 조사 대상입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역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뭔가 한 건 없었지만 이 분위기 속에선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최 과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 살벌하지? 누군가 큰일 날 것 같아. 지역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 과장은 주변을 살피며 덧붙였죠. 이런 조사 시작되면 끝까지 가더라고. 뭔가 나올 때까지 안 멈춰. 그날 저녁 지역은 장인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저녁 8시. 지역은 평양 외곽의 한 조용한 별장으로 갔습니다. 장인은 이미 와 있었고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함께 장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역이 자리에 앉자 장인은 술을 따르지도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죠. 자네도 오늘 회의에서 들었을 거야. 내부 감찰이 시작됐네. 네,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나 때문일세. 지역은 놀라서 장인을 쳐다봤습니다. 장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몇 달 전 내가 실수를 했네. 회의 자료를 잘못 보관했던 거야. 그게 문제가 되었어. 장인은 잠시 멈췄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평범해 보이는 USB였죠. 하지만 장인이 그걸 테이블 위에 놓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10년간 움직인 모든 돈의 기록일세. 지역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은 USB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죠. 여기엔 수백 개의 차명 계좌, 해외 부동산 리스트, 암호화폐 지갑 정보가 전부 들어있네. 거래 내역, 수령인, 금액 모든 게 다 있어. 왜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장인은 한참 동안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일세. 자네가 보관하고 있게.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인은 대답 대신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운 후 조용히 말했죠. 나도 늙었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네도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 말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USB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죠. 이건 폭탄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발각되면 우리 둘 다 끝이지. 장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체념적이기도 했죠. 그럼 왜 이런 위험한 걸 만드신 겁니까? 장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험일세. 이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해.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발각되는 순간 사형 선고서가 되는 거지. 지역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무게는 몇 톤처럼 느껴졌어요. 장인은 지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해서 보관하게. 그리고 절대 열어보지 말게.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니까. 하지만 지역은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몇 년간 관리해온 그 돈들, 그 거래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거였죠.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장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그 USB가 자네의 유일한 생명줄이 될 거야. 아니면 사형 선고서가 되거나. 장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더라도 서윤이를 잊지 말게. 그 말은 며칠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절박하게 들렸죠. 지역은 장인을 배웅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손안의 USB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역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었죠. 최고 권력층의 비자금, 해외 계좌, 범죄의 증거들. 이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내부 조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하기 시작했죠. 사무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살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역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하지만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이걸 준 이유를요. 이건 탈출의 열쇠였습니다. 동시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티켓이기도 했죠. 지역은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USB는 숨기되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기로요.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걸 들고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탈출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매우 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USB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역은 두바이 사무실에서 평양 본부로부터 긴급 전문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한지역 동무, 즉시 귀국 명령, 5일 이내 평양 도착, 내부조사 협조 필요, 지체 시 규율 위반 처리, 손이 떨렸습니다. 지역은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귀국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내부조사 협조라는 불길한 문구와 함께요. 옆자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본부 업무 처리 때문에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귀국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역은 중얼거렸습니다. 내부조사 협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번 조사실에 들어가면 무사히 나오기 힘들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혹시 USB 일이 발각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지역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평양행 비행기는 사흘 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다른 도시들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방콕,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경로들. 지역의 심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엔 두 가지 선택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평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그날 밤 지역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 두바이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주머니 속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었죠. 지역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삽입했습니다. 장인은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PDF 문서, 스캔된 계약서들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죠. 지역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목록이었어요. 각 계좌마다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고 예금주 정보와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부동산 리스트였죠.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영국 런던의 타운하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저택 가격과 소유 구조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지역은 숨이 막혔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목록이었는데 각 지갑에 비밀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였어요. 지역은 USB를 뽑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USB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이었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형감이었고 이걸 외부에 공개하면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지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점퍼를 입고 어두운 방에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 양초 하나로 공부하던 그림, 그리고 노동자의 가족 사진도 떠올랐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다 끝내 만나지 못한 두 딸. 귀국하면 서윤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지역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부 조사에 걸리면 가족조차 만날 수 없을 거였죠.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서윤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은 서랍을 열어 딸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양초 하나가 그려진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그리고 아내가 함께 보낸 편지도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역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귀국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인이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까지 위험해질까요? 새벽 4시 지역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항공편 검색 화면이 떠올랐고 그는 두 가지 티켓을 화면에 나란히 띄워놓았죠. 평양행과 제3국행. 왼쪽 화면엔 평양행 비행기 정보가, 오른쪽 화면엔 방콕을 경유하는 다른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체제를 배신할 것인가? 가족을 배신할 것인가? 지역은 그 질문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죠. 내부 조사에 걸리면 자신도
가족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치는 건 어떨까요? 한국으로 가서 이 USB의 내용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그럼 적어도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윤이도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였죠. 지혁은 USB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장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서윤이를 잊지 말게. 그건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허락이었어요. 딸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였죠.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제3국행 티켓에 커서를 올렸죠. 클릭 한 번이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지혁은 천천히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는 USB를 속옷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그림을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창밖엔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새 아침이었지만 지혁에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죠. 그는 존재가 삭제될 각오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한 지역은 이제 사라질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지역이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지혁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죠. 그 안엔 최소한의 옷가지와 서류 몇 장, 그리고 딸의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는 여전히 속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어요. 두바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고 거리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혁에게 이 아침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지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2장의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양행과 방콕행.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었죠. 지혁은 체크인 카운터로 가기 전에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그저 컵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한지혁 동무. 오늘 출발 확인 바람. 도착 시간 통보 요망. 지혁은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동무 나일세.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떠나는 거 알고 있네.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나? 장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죠.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자네 몫일세. 나는 이미 늙었고 바꿀 수 없지. 하지만 자네는 다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즘 괜찮나? 서윤이 생각 많이 하고 있겠지. 그 말에 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인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지. 서윤이는 좋은 아이일세. 영리하고 착하지.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를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죠. 지혁 동무, 나는 자네를 아들처럼 여겼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걸세. 때로는 도망치는 게 용기일 수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혁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장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용기일 수 있어.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확고했죠.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지혁은 가방을 열어 2장의 티켓을 꺼냈습니다. 평양행과 방콕행. 2 티켓을 나란히 카운터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직원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평양행 티켓을 선택하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죠. 그럼 서윤이도 끝입니다. 방콕행 티켓을 선택하면 탈출입니다.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는 아빠 없이 자라야 할 겁니다. 지혁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평양행 티켓을 집어들었어요. 직원이 티켓을 받으려는 순간 지혁은 그 티켓을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2번, 3번. 작은 조각들이 카운터 위로 떨어졌죠. 방콕행으로 주세요. 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찢어진 티켓 조각들을 바라봤지만 곧 방콕행 티켓을 받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수화물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기내 수화물만 있습니다. 탑승권을 받는 순간 지역은 자신이 북한에서 존재가 삭제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귀국 명령을 거부한 순간부터 그는 탈북자가 된 겁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지역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북한 정보원이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은 그의 가방을 확인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섰을 때 지역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너머엔 평양으로 가는 게이트가 있었죠. 그곳으로 가면 아직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방콕행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지역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딸의 그림이 접혀서 들어있었죠. 조심스럽게 펼쳐서 봤습니다. 양초 하나가 그려진 그림. 지역은 그림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미안해. 아빠가 지금은 함께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역은 일어나서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맬 때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휴가 가시나 봐요?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요. 지역의 대답에 승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의 얼굴, 아내의 모습, 장인의 마지막 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노동자의 가족 사진, 해킹 회의에서 본 숫자들, USB 안의 비밀들. 이제 시작이야. 지역은 속옷 주머니에 USB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양에서의 한 지역은 사라졌지만 진실을 말할 새로운 한 지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고 지역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지역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북한 요원이 따라온 건 아닌지,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평범한 여행객들만 보였죠.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코리언 엠버지. 오케이. 택시가 방콕 시내를 달리는 동안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고 동시에 두려웠죠.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지역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는 한국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입구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지역은 한참 동안 차 안에서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였죠. 지역은 차에서 내려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안으로 연락했고 곧 2명의 직원이 나왔죠. 그들은 지역을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책상 너머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영사 담당입니다. 앉으시죠. 지역은 의자에 앉았고 이정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과 출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한지혁입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북한 36국 소속이었습니다. 이정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36국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훈은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그 직원은 급히 밖으로 나갔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지혁 씨,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지역은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 사본, 36국 출입증, 해외 파견 명령서 등이었어요. 직원들은 그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역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장치였지만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것에 집중되었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10년간의 모든 비자금 기록입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부동산 리스트, 암호화폐 지갑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정우는 USB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걸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혁은 지갑에서 딸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양초 하나가 그려진 그 그림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죠. 제 딸이 그린 겁니다. 우리 집은 밤에 전기가 없어서 양초로 버팁니다. 그런데 저는 천문학적인 돈을 관리하면서 제 딸은 어둠 속에 살게 했습니다.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우는 그림을 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중동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이 일하다가 추락했죠. 그 사람이 1년 반 동안 번 돈은 700만 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별장은 600억 원짜리였어요.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지혁은 계속 말을 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지혁 씨, 지금부터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올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지역의 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 안가옥으로 이동했고 국정원 조사관들이 교대로 들어와 질문을 했죠.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36국의 조직 구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 계좌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사이버 해킹팀의 운영 방식은? 지역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설명했고 USB 안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조사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진짜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정훈 조사관은 특히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가족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서윤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정훈의 위로에 지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2주일 후 지역은 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였어요. 비밀리에 입국했고 곧바로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보며 지역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자유의 땅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 멀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국정원 조사실에서 몇 달간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USB 안의 자료들이 하나씩 검증되었고 지역의 증언이 기록되었죠.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북한 최고 위층 비자금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조사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지혁 씨, 이 정보를 책으로 출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책? 그건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당신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는 것, 서윤이도 언젠가 그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한 출판사 편집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지역에게 말했죠. 한지혁 씨의 이야기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수기가 아닙니다.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쓰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최고 권력층의 돈을 셈하던 사람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36국에서의 날들, 중동 건설 현장, 노동자의 죽음, 딸의 그림, 그리고 탈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썼죠. 글을 쓰는 동안 지역은 계속 딸을 생각했습니다. 서윤이가 이 글을 읽을 날이 올까요? 그때 딸은 아빠를 이해해줄까요? 지역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진실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착 6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지역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방금 완성한 원고의 마지막 문장이 떠 있었죠. 자유는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권리였다. 지역은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2년 동안 써온 원고가 드디어 완성된 거였어요. 제목은 북한 최고 권력층 비자금, 장부를 들고 도망친 남자였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물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역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6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지역은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 한국 이름은 그대로 한 지역이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죠. 북한에서의 한 지역은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 탄생한 겁니다. 처음 1년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고 때로는 외로웠죠.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혜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인은 무사할까요? 소식을 들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역은 존재가 삭제된 사람이었고 가족들도 아마 그를 배신자로 알고 있을 거였죠. 그 사실이 가슴을 찢었지만 지역은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지역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추적 전문가로 활동하며 북한 비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이제 그가 관리하는 건 누군가의 고통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거였습니다. 국정원과 언론에서 종종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비자금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지역의 조언이 필요했죠. 뒤에서 조용히 기여하는 삶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3년째의 지역은 작은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정착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50대 탈북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역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죠. 형님도 북에서 오셨습니까? 여긴 적응하셨어요? 네,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낯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좋은 게 밤에 불을 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지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불을 켤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더 잘 알고 있었죠. 4년째 되던 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책을 쓰는 동안 지역은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36국에서의 날들, 중동 건설 현장, 노동자의 죽음, 장인과의 술자리, 그리고 딸의 그림. 모든 기억을 글로 옮기는 작업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5년째의 지역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며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은 지역의 이야기에 놀라워했어요. 한 지역 시의 증언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지역은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비자금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였죠. 그의 논문은 학회에서 주목받았고 해외 학술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째 지역은 인권재단 연구원으로 일하며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을 돕는 멘토로도 활동했죠. 거실 한쪽 벽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그린 양초 그림이었어요. 지역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왜 자신이 이 길을 선택했는지 기억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컵을 들고 다시 창가로 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한지영님, 원고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출판 일정 논의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죠. 문득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도 같은 하늘 아래 있었어요. 서윤이는 지금 16살이 되었을 겁니다. 혜경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장인은 여전히 36국에 있을까요? 지역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도 없었죠.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변하는 날, 체제가 무너지는 날, 그때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였어요. 서윤아, 아빠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단다.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지역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딸에게 직접 말할 순 없지만 마음으로 전했죠. 다음 날 아침, 지역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역씨, 오늘 신규 입국자 상담 있죠? 11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시에 젊은 탈북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오느라 힘드셨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지역은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6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여성이 나간 후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이 완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유는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지역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역은 생각했어요. 과거 36국에서 지역은 최고 권력층의 돈을 셈했습니다. 1000억, 조 단위의 숫자들을 다뤘죠. 하지만 그 숫자들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역이 다루는 숫자는 달랐습니다. 도움받은 탈북자 수, 지원된 가정 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작은 숫자들이었지만 이 숫자들 뒤엔 희망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지역은 일을 마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했죠. 자유란 무엇일까요? 지역에게 자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밤에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권리였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였으며 옳다고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지역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견디며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서윤이가 이 책을 읽을 날이 올 거였습니다. 그때 딸이 아빠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죠. 아빠가 왜 떠났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새로운 탈북자 상담, 보고서, 작성, 강연 준비. 바쁜 일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창밖에선 서울의 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자유를 노래하고 있었죠. 지역은 그 빛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한때 최고 권력층의 돈을 셈하던 남자는 이제 자유의 숫자를